해외 취재에 다녀오는 바람에 베트남 영상 잠시 끊겼습니다. 조금 늦었으니까 진도 빨리빨리 빼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베트남 전력 산업 얘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그러기에 앞서 2023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순환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광역정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력난이 온 겁니다. 우리도 겪었던 9.15 순환정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이 모자라 인위적으로 전력을 차단한 것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순환정전 왜 일어났을까요? 근본 원인은 전력이 부족해서입니다. 2023년 당시 상황을 보면 북부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수력발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것이죠. 공급을 당장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낮춥니다. 공장의 전력이 끊기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기업도 낭패를 봅니다. 한전사업소에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체로 보면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남쪽엔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출력 제어가 들어갈 만큼 전력이 남아 돌았습니다. 2023년 발생한 순환정전으로 바라본 베트남 전력산업은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고 남북을 잇는 송전망이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발전 설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발전 용량은 8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전원 구성을 보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 화력 발전 비중이 42%, 순환정전 원인이었던 수력 발전 비중이 28%나 됩니다. 많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7%에 이릅니다. 그래서 북부엔 가뭄으로 전력난이 발생했고 남부엔 재생에너지로 전력이 남아도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솔직히 남의 일 아니죠. 우리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주재원들 만나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신재생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국가가 이제 길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더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이 북부거든요. 큰 공장들이 북부에 많아가지고 신재생 발전 단지가 지어지는 기후 환경이 남부가 더 좋다 보니까 남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너무 길고 그 송전망이 다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베트남이 남북으로 긴 지형이기 때문에 남부 쪽에는 신재생이나 다른 발전소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워낙 많아서 커테일먼트도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 지역은 이제 수력에 의존하거나 하기 때문에 좀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블랙아웃도 발생을 했었고 전력 분야 운영에 대한 많은 이슈가 제기됐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전력거래소 기능을 기존에는 베트남 전력공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 기능을 이제 베트남 산업부로 이관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전력 산업 깊이는 아니지만 윤곽이 잡히죠. 한전 소장 마지막 멘트 중요해서 뒤로 뺐습니다. 순환정전이 도화선이 됐지만 베트남 전력공사 EVN에 있던 급전 조직이 베트남 산업부 직할로 이관됩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 급전 기능이 한전에 있었지만 전력시장이 개설되고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그 급전 기능이 전력거래소로 이관됐었죠.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엔 순환정전도 있었겠지만 민자발전 확대에 대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전력 수요 급증에 발전 설비는 필요했지만 돈이 없다 보니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돈이 없는 겁니다. EVN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베트남 전력공사, EVN을 비롯해 베트남 발전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한전 소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전력공사가 기능별로 모든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발전 자회사 3개, 그리고 송전망을 관리하는 송전공사 하나, 그리고 지역별로 5개의 배전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망 220kV 이상은 송전공사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지역별로는 EVN 호치민, EVN 하노이 이런 식으로 5개의 배전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분은 EVN이 100% 다 소유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이제 시스템 정비하는 기능까지 다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도 전력 분야에 대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발전 분야는 이미 경쟁 체제로 돌입을 했고요. EVN 산하의 발전공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한전과 같은 민간 발전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발전 분야는 어느 정도 경쟁 체제를 도입했는데 망 관리 그리고 판매 분야는 아직은 EVN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EVN은 한전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공기업처럼 발전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송전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배전도 한전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 것처럼 EVN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전 KPS나 한전 KDN과 같은 자회사가 EVN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닮았죠. 그러면 이번엔 가장 먼저 개방된 발전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와 닮았습니다. 발전과 송전, 배전과 판매, 현재까지 개방된 시장은 발전시장 뿐입니다. 우리 발전시장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발전공기업이 한전에서 분사되면서 민간기업이 들어온 것처럼 2012년 7월 베트남은 발전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발전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총 발전 용량이 80GW입니다. 공공발전 비중은 47%인 반면에 민간 발전기는 53%에 이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발전시장 개방을 앞둔 2010년 발전 용량은 20GW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무려 4배나 늘어납니다. 도이모이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발전 용량은 고작 2GW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부터 산업화에 불이 붙으면서 발전 용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장 개방 이후 공공발전기는 17GW 늘었지만 민자발전과 민자투자로 지어진 민간발전기는 42GW에 이릅니다. 고속성장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베트남 정부도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력 수요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고 재생에너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전기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베트남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유독 높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발전 용량은 21GW에 이릅니다. 비중으로 보면 27%에 이르죠. 태양광이 18GW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태양광이 남쪽에 집중되다 보니 지금은 전력만 문제로 보급이 주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태양광을 왜 늘렸을까요? 기후변화 대응이나 아리백 대비 이런 거창한 것보다 고속 성장에 따른 발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태양광을 늘렸던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죠. 원전이 셧다운되니 원전을 대신할 발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태양광 보급이 확대됐던 것이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고속 성장, 찬밥, 더운밥 따질 때가 아니라 뭐든지 무조건 짓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전력 수요가 얼마나 급상승할지 가늠조차 힘듭니다. 원전이다 재생에너지다 가릴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트남처럼 우리도 최대한 발전기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답답하죠.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발전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의 땅, 지금의 베트남은 없었을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리백 산단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은 일찍이 아리백 산단을 독려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기 위한 간단한 논리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발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고 송전망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하니까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시스템, 이른바 분산 전원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독립된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론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는 PPA 제도가 도입됐던 겁니다. 아무래도 송전망으로 길게 연결하면 좋으나 이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정책적으로 분산형 전원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송배전망을 집중 관리하자라는 정책적인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북을 연결하는 크게 연결되는 송배전망 건설보다는 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망들을 관리하는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장 전력망 건설보다 분산 전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거든요. 독일이 통일되고 동독의 전력망 연결보다 분산 전원으로 전력 공급을 확대한 이유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당장은 몰라도 송전망 건설은 불가피할 겁니다. 북부 지역 전력난, 남부 지역 익명 전력,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기도 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원전이 남부에 건설됩니다. 그래서 전력망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겁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 있나요? Oh my gosh! 나도 모르게 그만. 일단 해보는 거죠. 오늘은 3층까지만 할게요. 누가 이리 문을 열어놨지요? 서로 커버 해주면 되잖아요. You know?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니까. 아껴보려는 그 순간이 이미 센스니까. 우리 함께해요. 베트남 전력산업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깊이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베트남이 공산국가임에도 발전설비 중 민간발전기가 절반 이상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발전시장을 개방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는 뭐가 됐든 간에 빨리 건설할 수 있고 되도록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오는 것,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선 베트남 미래전력산업, 베트남 중장기 전력개발계획인 PDP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